같은 회사, 같은 건물, 같은 구내식당을 쓰는데 연말에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수천만 원씩 차이 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실제로는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수십조 원의 영업이익을 쏟아내는 호황기에 바로 옆 건물 파운드리 직원은 성과급이 사실상 0에 가까울 수 있는 구조. 이게 한두 해 지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 격차가 사이클마다 반복되면서 쌓이기 시작하면 조직 안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균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균열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삼성전자가 왜 이런 보상 구조를 갖게 됐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사업부재, 흔히 비유라고 부르는 독립채산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각 사업부가 스스로의 손익을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OPI, 즉 초과이익성 과급을 지급받는 방식이죠. 이 구조의 뿌리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한 사업부 독립 책임제에서 비롯된 건데 핵심 논리는 단순 명쾌했습니다. 돈을 번 사업부가 더 많이 가져가라. 그래야 책임 경영이 작동한다는 거였죠. 도입 초기에는 사업부 간 실적 편차가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큰 탈 없이 굴러갔습니다. 문제는요,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반도체처럼 사이클의 진폭이 극단적인 산업에서 이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난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라는 산업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왜 구조적인지가 선명해집니다. 메모리는 본질적으로 3년에서 5년 단위의 가격 사이클이 존재하는 산업이에요. 호황이 오면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면서 가격이 치솟고 이익이 한꺼번에 쏟아지죠. 2021년 삼성전자 DS 부문의 영업이익이 약 29조 원에 달했는데 이건 전사 영업이익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슈퍼사이클이라 불리는 또 한 번의 대호황이 찾아오면서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잠정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SK하이닉스 역시 1분기 영업이익률이 72%에 달하는 경이적인 수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수준의 이익이 갑자기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익이 사업부 독립채산 구조의 OPI 공식을 통과하는 순간 보상의 분배는 철저하게 사업부 단위로 쪼개지는 겁니다. 메모리 사업부가 연봉의 최대 50%까지 OPI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같은 DS 부문 안에 있지만 실적이 부진한 시스템 LSI나 파운드리 직원들의 OPI는 수퍼센트 수준에 그치는 셈이에요. 2021년에서 2022년 슈퍼사이클 때 이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절대 금액으로 환산하면 같은 회사 동기 사이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이클이 돌아올 때마다, 호황이 찾아올 때마다 이 격차는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구조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만약 이 격차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면 그래도 수용할 여지가 있겠죠. 자기가 원해서 메모리 사업부에 갔고 그 사업부가 잘 됐으니 보상을 더 받는다. 이건 일종의 시장 논리니까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삼성전자는 사업부 간 인력 이동이 상당히 제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노동시장이 사실상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메모리 호황이 왔다고 해서 시스템 LSI 엔지니어가 메모리로 옮겨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성과급 격차는 더 이상 성과의 차이가 아니라 배치의 불운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운이 나빴을 뿐인데 왜 나만 못 받느냐는 감정,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조직 심리학에서 말하는 절차적 공정성의 붕괴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결과의 불평등보다 그 결과가 만들어진 과정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훨씬 더 강하게 반발하거든요. 이 박탈감이 누적되면서 벌어진 일이 바로 노조의 급성장과 그 이후의 균열이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줄여서 전삼노는 2023년 창립 이후 빠르게 조합원을 모집해서 2024년 중반에는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 약 10만 명 중 과반, 약 3만 명 이상을 확보하기에 이릅니다. 이건 삼성전자의 오랜 무노조, 경영 전통을 생각하면 사실상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과반을 넘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노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과반 노조가 되면 법적으로 전체 직원을 대표하는 교섭 창구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 직원을 대표한다는 건 메모리 직원도 대표하고 비메모리 직원도 대표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구조적 딜레마가 터지는 거예요. 비메모리 직원들은 사업부별 성과급 차등을 완화하거나 통합 지급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자기들의 불만이 노조 가입의 가장 큰 동기였으니까요. 그런데 메모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벌어온 돈을 왜 다른 사업부와 나눠야 하느냐, 사업부 성과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노조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줘도 반대편 조합원이 이탈하는 구조, 이건 노조 지도부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사업부재 보상 구조가 만들어낸 근본적인 모순인 셈이에요. 결국 이 내부 갈등이 수습되지 못하면서 조합원 이탈이 이어졌고 전삼로는 어렵게 확보했던 과반 지위가 흔들리는 사태를 맞게 된 겁니다. 이 현상이 삼성전자만의 특수한 문제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구조적 긴장은 형태만 달리해서 다른 곳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거든요.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보면 2010년대에 노조 협약으로 생산직 성과급이 사무직이나 연구직보다 절대 금액 기준으로 높게 책정되는 구간이 존재했습니다. 같은 울타리 안에서 직군 간 보상 역전이 벌어진 건데 이게 고학력 연구 인력의 이직률 상승과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졌죠. 삼성과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같은 조직 안의 차등 보상이 집단 정체성을 흔든다는 것. 다만 삼성의 경우는 직군이 아니라 사업부 단위의 차등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더 깊은 균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인텔의 사례가 거의 교과서적인 선례에 해당합니다. 인텔은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데이터 센터 그룹이 호황일 때 해당 부문의 보너스 풀이 PC 사업부보다 현저히 컸습니다. 이 격차가 뭘 만들었느냐? PC 부문 핵심 엔지니어들의 AMD와 퀄컴으로의 이탈을 가속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인력 유출이 인텔이 10나노미터 공정 전환에서 반복적으로 지연을 겪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됐죠. 보상 격차에서 시작해서 핵심 인력의 사기 저하, 그리고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인과 체인. 이게 지금 삼성에서도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다만 인텔에서는 이 문제가 노조 이슈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이 다른데 삼성에서는 이직과 노조 갈등이라는 두 가지 경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 복잡한 셈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풀고 있는 곳은 없느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TSMC예요. TSMC는 파운드리 단일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부 간 성과급 차등이라는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사 단일 성과급 풀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LSI를 한 지붕 아래 두는 수직 통합 전략은 기술적 시너지를 기대하고 만든 구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보상 체계에서는 이 수직 통합이 오히려 내부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지붕 아래 기쓰니까 비교가 되고 비교가 되니까 박탈감이 생기고 박탈감이 쌓이니까 조직이 흔들리는 거예요. 만약 파운드리가 별도 회사였다면 이 감정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건 사업 구조와 보상 구조 사이에 불일치가 만들어낸 역설인 셈이에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또 다른 접근법을 쓰고 있습니다. 구글, 메타, 애플 같은 회사들은 사업부 단위의 현금 성과급보다 전사 주식 보상, 이른바 RSU의 비중을 높여서 부서 간 보상 편차를 주가 수익으로 흡수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회사 주가가 오르면 어느 부서에 있든 모든 직원이 함께 이익을 얻는 방식이죠. 이게 완벽한 해법은 아니지만 적어도 같은 회사 안에서 공동 운명체라는 감각을 유지하는 데는 현금 중심 단기 성과급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국 대기업들의 현금 중심 OPI 구조는 성과를 즉각적으로 보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이클 산업에서는 호황기마다 조직 내부에 단층선을 만드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직원들의 감정 문제로 끝나느냐는 것이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반도체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기업 내 사업부 간 보상 불만이 중소기업이나 해외 기업으로의 이직 유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차원에서 인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TSMC는 미국과 일본에 공장을 짓고 있고 인텔은 재건을 시도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내부 보상 구조의 불만으로 핵심 인력이 유출된다면 이건 단순한 인사관리 실패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사이클의 양면성입니다. 2023년에 삼성전자 DS 부문은 14조 9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그때 회사를 지탱한 건 MX, 즉 모바일 경험 사업부의 13조 원 영업이익이었거든요. 메모리가 돈을 못 벌 때 다른 사업부가 회사를 지켜준 겁니다. 그런데 메모리가 호황일 때는 그 이익을 메모리 직원들에게만 집중 배분한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구조인 거죠. 불황 때는 함께 버텨야 하는 회사인데 호황 때는 혼자 가져가는 구조. 이게 반복되면 비메모리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요, 하나로 수렴됩니다. 성과급 설계는 단순히 돈을 나누는 방법이 아니라 조직이 함께 싸울 의지를 만드는 구조 설계라는 겁니다. 사업부 독립채산제는 책임 경영이라는 명확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장점 때문에 수십 년간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사이클의 진폭이 극단적인 산업에서, 내부 이동이 제한된 조직에서, 현금 중심의 당위 보상에 의존하는 체계 안에서 이 구조가 작동하면 호황기마다 승자 독식의 논리가 조직 내부에 단층선을 깊게 파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층선이 한번 형성되면 노조가 생기든 안 생기든 조직의 협업 의지와 인재 유지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이 사례는 결국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과급을 통해 무엇을 보상하려는 건가? 개별 사업부의 단기 실적인가? 아니면 회사 전체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의 결속력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보상 구조에 반영되지 않는 한 사이클이 돌아올 때마다 같은 회사 안에서 같은 균열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비용은 성과급으로 아꼈다고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무거운 교훈인 셈이죠.